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불만. 2. 중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3. 중국 기업이 한국에 항복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세계는 다시 한번 중국의 1대1로 협력에서의 배신에 직면하면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가들이 중국에 빚을 지고 있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되돌릴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경제 발전과 잠재적 시장 확대의 황금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빚의 그림자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위치에 있는 1대1로의 도로 상에 위치한 한 국가는 빚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와 시민 모두 중국의 빚 상환 압력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빚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경제적 압력으로 이 국가는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국내 경제의 안정과 빚 감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중국의 거대한 구상 1대1로는 코로나 여파로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제한까지 없앤 시진핑은 올 3월 중국 건국 이래 최초로 국가주석 사면임을 확정해 사실상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춤했던 1대1로 프로젝트 재가속에 나섰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의 구상에서 이탈하려는 국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13년 9월 당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나자르바예프 국립대학을 방문한 시진핑은 거대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때께는 중국에서 출발해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까지 다다르는 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중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볼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무려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계획대로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65개국을 포괄하고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만 144개국에 이릅니다. 전 세계 GDP의 약 32%, 전 세계 무역의 39%, 전 세계 인구의 63%, 약 45억 명, 이 전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게 되죠. 사실상 21세기형 경제 식민지를 건설해 미국을 누르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면 1대1로의 핵심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 큰 그림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던 국가들이 속속 1대1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탈리아가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틀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1대1로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한 이탈리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1대1로 탈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등 탈퇴 결정에 따른 불똥이 자국 기업과 관광산업에 튀지 않도록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탈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태리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9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1대1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국가입니다. G7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1대1로 사업에 참여했으니까요. 중국이 한참 1대1로 구상을 위해 참여국을 모집하던 2019년 당시 이탈리아는 선진국 중 최초로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기업 또는 참여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사업의 외형이 결정됩니다. 아주 작은 경매 행사에 삼성이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행사의 외형이 거대해지죠. 마찬가지로 G7인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뻔했던 이 사업의 외형을 매력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 중이었던 관계로 이탈리아의 이러한 결정은 서방 동맹국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2019년 3월 23일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이탈리아 중국 1대1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1대1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이탈리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노후한 이탈리아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에 강한 유촉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국영기업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용자와 대출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중에서도 공공부채가 매우 크고 불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면서 중국에 손을 벌리게 된 겁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교의 에릭 존스 교수는 이탈리아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었죠. 이로써 이탈리아는 중국과 양해각서에 서명한 13번째 유럽연합 국가가 됐고 G7 중 최초로 서명한 국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이탈리아가 중국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대1로 참여는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결정이었다며 이탈리아 상품의 중국 수출 확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만 이익을 봤다며 이탈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해 즉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탈퇴를 공식화할 것인가를 양국의 양해각서는 올 12월까지 탈퇴를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2024년 3월에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아마 조만간 이탈리아가 큰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1대1로 자체가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의 핵심인 유라시아 국가들도 점차 반중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은 자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와 교통 물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 회랑 지붕이 있는 긴복도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핵심 중 핵심 국가로 시진핑이 이를 공식화했던 것도 카자흐스탄이었죠.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유라시아에서 큰 면적을 가졌는데 석유 매장량은 약 300억 배럴로 세계 10위의 수준이죠.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자원에 주목해 카자흐스탄 유전의 절반을 중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카스피해에서 신장성까지 송유관이 깔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중요 가스 수입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가스관이 3개나 깔려 있어 유럽으로 가는 물류 허브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특히 양국 경계지역인 호르고스 자유경제구역은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즉, 호르고스에 집결한 중국 상품이 국제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수출되죠. 2017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10만 개였지만 2020년 50만 개로 급증했죠.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꿈과는 별개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투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1800년대 카자흐 부족은 조공을 강요하는 청나라를 피해 러시아의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러시아보다 더 위험적인 국가로 생각했으니까요. 자국 및 중앙아시아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2016년 3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에게 토지 임대를 10년에서 25년까지 허용하자 카자흐스탄 국민은 이 조치가 중국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중국 정서에 놀란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경제 및 농업 장관을 해고했고 토지개혁 정책 실행을 유예하기도 했죠. 유라시안개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85%가 반중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중국의 투자를 허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칫 카자흐스탄이 1대1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다면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시작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비단 카자흐스탄뿐 아닙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가난한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처음에는 1대1로 참여의 상수를 들고 환영했었죠. 두 국가는 6대 회랑 중 하나인 중국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 연결하는 가스관이 지나며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철도가 놓일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투자할 것이고 중국의 도움으로 주변국을 이어주는 도로까지 건설했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학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최적의 기회를 가져다줬다며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역시 중국과 교역하지 않고는 경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대1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에 중국은 2016년 타지키스탄 서부 도시의 철도를 개선했고 이로써 중부와 남부가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에 타지키스탄 최대 사업인 수력발전에도 중국이 적극 투자해줬으니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이 투자한 것은 공파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국가는 중국 자본으로 철도와 도로, 수력발전소, 가스관을 건설하며 빚을 졌죠. 낮은 금리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1대1로 사업 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6% 늘었고 이 중 71%가 중국에 진 빚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국에게 3억 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금광개발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남부가스전을 개발하며 지분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투자가 해당 국가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중국이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의 중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그들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인프라 공사의 자국 노동자 비중은 극히 적다 보니 빚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현지 노동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중국 등살에 이러한 법조차 제정하지 못한 채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빚만 늘었습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도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자국의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만 사회적인 반감이 커져 과연 1대1로에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1대1로가 21세기형 식민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닌 듯한데요. 중국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추진 중인 거대한 실크로드 프로젝트 1대1로 참여하겠다던 이탈리아는 탈퇴를 기정사실화했고 실제 참여한 몇몇 국가들은 경제 식민지 상태에 빠진 지금 과연 이 사업의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에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H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 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아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아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이어파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이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튬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광미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 사슬은 폴리실리콘의 인고,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에서 97%까지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력,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에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 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몸과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 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위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몬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몬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 총액이 100조 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몬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하나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에서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셀 킨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몬지솔라와 진코솔라, IC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하나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하나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몬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하나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몬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하나큐셀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하나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몬지솔라 측은 향후 하나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하나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나 측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 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몬지솔라의 선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퍼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하나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몬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하나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효율을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몬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하라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부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 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 늘은 17.9%로 케미칼 2.5%와 첨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하나큐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자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하나큐셀 위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대 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도 내년 말 8.4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 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하라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